여지껏 우리가 세계의 고대 인류 문명을 돌아본 것은 사실 중국 문명을 말하기 위해서죠. 우리나라는 중국 문명과 수천 년 전부터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요. 이집트 나일강에서부터 아시아 대륙을 통해 이어지는 문명의 발상지들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인도 문명이 서로 비슷한 언어를 쓰면서 종교적, 문명적 교류를 통해 발전해 왔다면 중국 문명을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고대 문명은 이들 문명과 쉽게 소통할 수 없는 지리적인 여건이 있었죠. 중국의 서쪽에는 들어가면 나올 수 없다는 뜻을 가진 타클라마칸 사막이 있었고, 남쪽은 세계의 지붕이라고 불리는 히말라야 산맥에 막혀 있었기 때문에 중국은 대단히 독자적인 문명을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BC 5000년 전까지도 내려가는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을 고문명이라고 한다면 중국의 황하 문명은 고문명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의 후대의 문명이죠. 중국의 역사 시대인 하나라가 BC 2000년경에 시작됐는데 이것은 고대 그리스 문명의 시작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 옛날의 인물로 알고 있는 최초로 중국을 통일한 진시 황제는 거대한 헬레니즘의 제국을 만든 알렉산더 대왕과 비슷한 시기의 인물로 볼 수 있죠. 또 한나라의 영토를 확장하고 한나라의 중흥을 이끌었던 한무제와 갈리아를 정복해서 로마 제국의 영토를 확대하고 팍스 로마나를 잇게 한 율리우스 카이사르 시저도 비슷한 시기의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본다면 중국 문명은 그리스 문명하고나 비교될 만큼 최근세 문명에 속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문명과의 교류 없이 독특한 문명을 건설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세계 4대 문명의 하나로 인정받는 것이죠. 지도를 놓고 전체적으로 보면 아시아 대륙의 서쪽에서 동쪽으로 갈수록 어떤 경향이 나타나는데요. 다신을 믿거나 유일신을 강하게 믿는 서쪽의 종교적 문명이 인도까지 오면 다신론과 무신론이 같이 나타나고 있고, 완전히 동쪽의 중국까지 오면 종교적 성격이 미약한 인문 문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시아 서쪽의 사람들이 인간의 삶과 죽음에 관한 문제를 신에게 묻거나 기도하는 식으로 해결해 왔다면 동쪽 사람들은 인문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왔는데요. 이러한 인문성이 동양 문명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인도와 중국을 포함한 인류의 고문명이 기원전 2000년간 만들어낸 지혜의 다양성에 비해서 그리스 로마 문명에 기반한 서구 기독교 문명이 만들어온 기원 후 2000년의 역사가 그 깊이와 다양성에 있어서 고문명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문명은 가장 현대적인 감각을 가진 고문명이죠. 중국의 한자만 해도 서체의 변화는 있어 왔지만 기본적으로 같은 문자가 현대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논어를 통해 배우는 공자만 해도 단지 2500년 전에 살았던 성인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 대단히 현대적인 사상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19세기와 20세기를 지나면서 중국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전역에서 유교가 잠시 잊혀진 것이 사실이지만 유교의 사상은 서양 철학의 부족한 내용인 사람과 사람, 국가와 개인의 관계를 중시하는 윤리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양과 서양 모두에 꼭 필요한 21세기에도 여전히 새로운 가치를 제시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지금 처하고 있는 이념적 대립관계는 우리 고유의 문제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구적 가치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서구의 정치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대립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남과 북의 공통의 가치관을 찾는 데 있어서 유교적 가치는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 통일 헌법의 기초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논어만 해도 중국과 대만,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공통된 문화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유럽연합의 기반이 기독교라면 동아시아 경제적 공동체의 기반이 유교가 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도올 선생님은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유교 고전 13경의 번역에 도전을 하셨던 것인데요. 논어 한글 역주의 서문인 인류문명 정관의 마지막에 순자의 권학편을 인용하셨습니다. 지렁이에게는 손톱이라든가 이빨과 같은 날카로운 도구도 없고 단단한 힘살과 강력한 뼈도 없지만 언제나 땅속에서 위로는 진흙을 먹고 아래로는 황천의 맛있는 물을 먹고 산다. 그것은 오직 마음을 한 군데로 쏟기 때문이다. 두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자는 결국 어느 한 길도 목적지에 이를 수 없다. 묵묵히 한 길을 가는 땅속 지렁이의 삶을 도올 선생님께서 중국 고전 번역에 몰두한 당신의 모습에 비유하셨기 때문에 제가 만화노노의 지렁이를 학을 설명하는 보조자로 등장시켰는데요.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봉해라는 닭이 만화노노에 왜 나오는지도 궁금하실 겁니다. 이 닭은 선생님께서 직접 키우셨던 실제 닭을 모델로 한 것인데, 이 닭의 이름이 봉해였습니다. 도올 선생님께서 봉해를 키우시면서 많은 영감을 얻으셨고, 그래서 따로 계림수필이라는 책을 내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만화노노에서 봉해가 큰 역할을 하게 됐는데요. 우리 민족은 세계 4대 문명 중 하나인 중국 문명의 영향을 받으면서 조선 문명을 발전시켜 왔기 때문에 중국 문명에 대해 가장 익숙하고 잘 알 수 있는 위치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근대를 거치면서 중국 문명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의도적으로 서구 문명을 흡수하면서 서구 문명을 인류 문명의 시작이고 기준으로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일상생활에 유교의 윤리가 남아있고 유교 고전에 대한 관심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인데요. 우리가 유교의 고전을 읽는 것은 중국 문명을 이해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근대 이전에 우리의 문명과 문화를 이해하는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조선 말기 유교의 폐해를 생각하면 유교의 윤리와 전통을 그대로 부활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지만, 인문학으로서 유교 고전을 다시 읽는 것은 21세기에 맞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은 유교의 사서만 해도 너무나 꼰대스럽고 구태의연한 내용이라는 생각에 감히 읽을 수가 없었지만, 도올 선생님의 새로운 해석으로 탄생한 논어, 맹자, 중용, 대학은 유교가 21세기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가치를 담고 있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과 21세기에 맞는 유교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서 제가 만화 사설을 그리는 일에 도전을 하게 되었던 것인데요. 도올 만화 논어와 도올 만화 맹자, 도올 만화 중용이 이미 출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올 만화 대학까지 나올 예정이니까 사설을 한번 읽어보겠다, 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도올 만화 사서 시리즈와 저의 유튜브 강좌로 21세기의 유교적 가치를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